2시간 동안 성명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명학 강의를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잘 안 합니다. 이유는 2개입니다. 하나는 성명학 강의를 한다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면은 학생들 숫자가 확 줄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수립학 매화역수 한다 하면은 한 기수에 한 60명 정도 몰린다 하면은 성명학만 따로 딱 떼가지고 강의한다면은 5명도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수업하는 태도를 보면은 내가 강의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직입니다. 수업 받는 태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숙제도 잘 안 해오고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하면요. 이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첫째는 성명학 그거 뭐 때문에 배워? 배워야 한다는 그 목표가 없어요. 그 다음 2번째는 성명학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성명학 그거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몇 권 이렇게 짜집기가 쫙 봐가지고 내가 이름만 잘 지어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목표의식이 없다는 것. 역학을 왜 배우느냐 했을 때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게 언젠가는 써먹겠지 또는 교양으로 배우자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 나 지금 이거 배워서 철학관을 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죠. 근데 철학관을 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명학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조언연구원 같으면은 전체 수익에서 교육국 하는 거, 실지 교육하고 또 동영상, USB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매출이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일반 고객인데 일반 고객 80%에서 사주 운세를 보러 오시는 분, 사주, 운세, 태길, 궁합 이런 쪽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10%입니다. 나머지 70%는 전부 다 성명입니다. 즉 장명과 계명입니다. 내 경우도 지금부터 한 2년 전쯤에는 전체 고객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교육이 한 20% 정도 됐고 그 다음에 80%에서 70%가 사주 운세 태길 궁합이었어요. 그리고 10%가 장명 부분이었습니다. 성명 부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10몇 년 전에 내가 이렇게 사주 운세 태길 궁합 전문으로 해서 나아간다? 그때는 새벽부터 줄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심할 때는 한 40명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 다산민속 사주가 그렇게 발전을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그 당시까지 쓰던 다산민속 사주라는 상호를 걷어버리고 서울조언이름연구원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 10년 전의 매출에 비해서 지금 우리 서울조언이름연구원의 매출이 약 3배 정도 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고회사하고
회의를 하면 했는데 지금 전국의 장명소 철학관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왜냐? 첫째, 비대면 사회가 계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주 운세 궁합 태길 이 손님이 그야말로 격감해 버렸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그 철학관을 예를 들어 보면은 광고회사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철학 사주 운세 장명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 우선 그 통계는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또는 구글 그쪽에서 광고비로서 놓은단 말이에요. 놓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장명수 철학관이 3년 전에 비해서 매출이 지금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비대면이란 이 사회가 3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철학관 선생님과 손님들이 만나기가 꺼린다는 거지. 자기는 손님이 안 한다는 이야기랑 이게 반에 반동가리가 나버린 거야. 반에 반동가리가. 그러면 장명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주 운세 안 봐도 된다 이거지. 근데 이름 안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장명시장도 빈익병 부익부가 막 나타나고 있다고. 왜? 유명한 곳에는 계속 사람이 몰리고 유명하지 않는 곳에는 아예 안 간다는 이야기지. 오늘 성명학은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장명을 하려면 유명한 장명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명학을 배우는 첫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이름 지키지. 이름 장명. 이름 장명이다. 목표는 이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돈, 즉 수익. 요 두 부분이야. 요것 때문에 성명을 배우는 건데, 자, 이 부분에 가서는 이 성명학 이론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 성명학 이론에 충실하다는 것은 또 거꾸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이름을 짓고 난 뒤에 고객이라든가 또는 타 장명소 여기로부터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라. 이 이름이 잘못 지어졌습니다. 왜 잘못 지었냐? 이래 해서 이 이름이 잘못 지어졌습니다. 그럼 공격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 충실하게 완벽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거는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름을 짓고 난 뒤에 보면은 고객들의 어떤 항의가 많이 나와요. 사주는 고객들이 이 집 가면 이 말하고 저 집 가면 저 말 한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름에 대해서는 이 집 가도 이 말하고 저 집 가도 저 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에서 딴 말을 하면 바로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또 뭐냐 하면은 자기의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다를 때는 바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주로 이 획수 부분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획수가 틀렸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획수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이 틀렸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고.
이게 왜 일어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해요. 할아버지의 이름 짓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은 필요 없습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계명을 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31인데 아버지 어머니 이름하고 생일 필요 없습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자, 이래 되면은 고객은 여러분들 엉터리라고 생각해 버려요. 아, 이거 이어가서 이름 지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 버리는 거라. 근데 실상 정답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개인의 이름, 애기 이름이든지 계명이든지 실제 그 사람의 당사자의 생년월일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버지 필요 없어. 어머니 필요 없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알아야 되겠지. 하지만 그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의 생년월일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 당사자의 이름을 짓는 거지 아버지 이름을 짓고 어머니 이름을 짓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딴 데는 할아버지 이름도 생일도 다 물어보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철학관에서 그렇게 부풀리는 거야. 마치 필요하듯이. 대한민국의 어느 철학과에나 장문소에 가가지고 당신께서 이 애기 이름을 지었을 때 아버지 생년월일시, 어머니 생년월일시, 할아버지 생년월일시, 할머니 생년월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무 자료가 없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때의 어떤 사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름을 지으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여기 아빠하고 엄마가 있는데 아기를 한 명 지었다. 1번. 그럼 둘째 낳았다. 딴 데 안 가고 여러분한테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형제가 있다. 여기도 애가 낳았다. 딴 데 안 가고 여러분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엄마의 직장이 있다. 여기서 또 애를 하나 낳았다. 딴 데 안 가고 여러분한테 와야 되고, 이 위에 보면 또 여기에 부모가 있고 여기에 부모가 있는데, 야, 우리 손주 낳았다 했을 때, 아, 내가 소개해 줄게. 이번에 우리 손주 낳았는데 이름 참 잘 지었다. 여기서 또 소개가 또 들어와야지. 이렇게 줄줄이 알사탕처럼 곡이 계속 창출돼야 되는데,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돈을 다 잃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계속 손님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가장 첫째가 사주풀이 방법론. 얼마나 내가 내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아빠가 왔든 엄마가 왔든 아기가 돼서 또 계명을 하러 왔으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 사주를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 주느냐. 요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름. 얼마나 특이한,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는, 이 특별한 이름이라는 것은 그 고객의 마음에 와닿는 이름. 와닿는 이름이라는 것은 딴 데서 잘 찾아보기 힘들고, 이름이 이쁜 것 같고, 발음도 좋은 것 같고, 영어로 이래 써봐도 아주 스펠도 짧고, 이런 게 좋은 이름이잖아, 그지? 이런 걸 어떻게 지어내느냐 하는 그 실력이지. 그래서 이게 통틀어서 이름 장명과 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백성님들은 대체로 이 장명,
장미란 데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거의 0%예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을 나왔다 하더라도 학교 다니면서 장미란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이름이라는 거, 장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내 자식 낳았을 때, 그러면 손주 낳았을 때 그것밖에 없어요. 기회가 아주 단순하거든요. 장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기 때문에 손님이 왔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똑같이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90% 수준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마치 계몽하듯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고객님들이 물론 여러분들을 처음 이렇게 장명이라고 찾아오신 분도 있지만은 딴 데서 장명을 한번 해봤다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딱 만났을 때 딴 데는 이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좀 감동적인 게 먼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몽이라는 게.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시작해 줄게요. 자, 성명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그건 알 필요가 없어. 그 시험 치는 문제도 안 나오고, 예. 그런 건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훈민정음이라는 거, 이게 이제 한글이라는 거잖아요. 한글. 이게 1400 몇 년도에 훈민정음이 반포가 됐는데 이 한글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세종대왕이죠, 그죠? 세종대왕. 플러스 지평전 학자들, 그죠? 아닙니다.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어요, 한글이라는 거는요. 세종대왕이 이 한글은 당신 혼자 만든 글입니다.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를 많이 한 사람이 채말리 같은 그런 벼슬아치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문이라는 것을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한글을 만든다? 안 된다 이거지. 왜?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은 귀족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다.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고려도 법이 있었고 조선도 법이 있는데 이 법의 내용을 백성들은 몰라야 된다. 자기가 왜 처벌받는지 그 문구를 몰라야 된다. 만약 그 문구를 알게 되면 이 문구에는 이래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처벌을 받게 됩니까? 거기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충 이런 요지였어요. 우리나라는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한문, 우리나라의 어른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따라야 되고, 세 번째, 우리나라 백성들은 글을 몰라야 됩니다. 이게 요지였다고. 그래서 이 학자들도 대부분이 채말리의 뜻에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일찍 그 임금이 하는 모든 행정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세자한테 넘겨버려요. 넘기고 자기 혼자서 6년, 7년, 8년을 한글 문자 만드는 데만 몰두합니다. 이 내용을 절대 이 귀족들한테 내 지금 글 만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반대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은
한글 누가 만들었냐?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냐? 세종대왕 플러스 집현전 학자가 아니고 세종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정인지라든가 그런 집현전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집현전 학자들이 그분만 있었던 게 아니죠.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그 몇 학자들이 정인지, 성상문, 뭐 이계 이런 학자들이 동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학자들을 뽑아 넣어가지고 이 한글만 이 글을 관리하는 따로 어떤 행정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고 글을 쓰게 되고 백성들이 직접 상수도 하게 되고 나라의 법이란 게 이제 한글로 다 이 여기에서 새로 번역을 해가지고 새로 다 만드니까 법도 알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글에 대한 창제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써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겁니다. 해례본. 해례본인데 이게 연산군 때 없어져 버렸어요. 자, 연산군 묘가 어디 있습니까? 저 도봉구 방학동에 가면 있습니다. 아주 쓸쓸하게 뭐 저기 동구릉이라든가 뭐 선릉이라든가 이래 임금들이 많이 있는 곳이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저 끄트머리에 묻혀져 있습니다. 이 연산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종이죠. 네. 태종, 태세, 문단세, 애성연 이래 가니까 이 성종 때 우리는 태평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라가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나라가 좋았습니다. 이 성종이 수기윤씨라는 분을 왕비로 했는데 이 연산군이 요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성종이 내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아마 비가 10명이 넘어요. 자식이 세종대왕이 자식이 22명인가 그렇거든요. 자손 평균 잡으면 이시조선 때는 왕비들이 보통 평균 10명, 자식이 평균 20명이었단 말이에요. 이 수기윤 씨가 계속 여기서 따로 비비 자꾸 이래 되니까 자기도 몸서리치지 않습니까? 누구 인연들 때문에. 여기서 자꾸 애들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들 중에서 성종의 총애를 받는 몇 명을 독살을 하려다가 그게 발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궁에서 쫓아낼 수가 없죠. 비를. 그러다가 조선 왕조에 처음으로 이 둘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성종이 윤씨 손톱에 얼굴이 갈리죠. 그래서 이 성종의 어머니, 언니와 비들, 그리고 여러분 한명회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쫓아내 보냅니다, 궁에서. 근데 이걸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 명의 김종직 또 이게 엄마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성종한테 사약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약을 마시고 죽죠. 이 연산군이 이 어머니 윤씨가 궁에서 폐비가 될 때 불과 4살밖에 안 됐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이제 왕비 손에 의해서 이제 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 연산군이 18살인가 19살에 이제 드디어 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했다 그래요. 네. 잘했는데 연산군이 이런 이제 가정 속에서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질이 좀 포악했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한 번은 이 성종이 불러서 이제 가는 길에 그 궁에서 기르는 노루가 요 연산군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옷을 좀 이렇게 핥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성종이 연산군이 냅다 발로 그 사슴을 차버렸는데 그걸 이게 성종이 봤대요. 네. 근데 그 뒤에 그 사슴은 계속 궁에서 길러주고 있었는데 연산군이 저기 하자마자 그 사슴을 연산군이 쏴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연산군이 서성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뭐라 해도 그래. 한 분은 계속 구박 주고 공부 안 한다고 잠잔다고 숙제 안 한다고 막 그렇게 됐겠죠. 그죠? 왕 되자마자 처형에 시켜버렸어요. 이게 성질을 포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잘 나가다가 연산군이 두 번에 걸쳐서 사활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첫 번째 사활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한명회를 비롯한 다 처형시키죠. 그리고 김종직인가 하는 그분은 이미 죽었는데 그 시체를 꺼내가 불태우는 부관 참사 그런 걸 하죠. 그래서 반대파를 완전히 썰고 난 뒤에 이제 그 계백이 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에만 들면은 여자들 탐하고 계속 이렇게 뭐 잔치에 술에 여자에 빠지다 보니까 국고가 딱 거들나 버리는 거예요. 국고가. 그 찰나에 어느 대신 한 명이 연산군에게 일러 바칩니다. 성종은 죽으면서 이 아이의 어머니의 사건을 절대 입 밖에 발설하지 마라 했는데 거기 잘 지켜지다가 한 명에 의해서 연산군에게 일러 바쳐지죠. 그래서 연산군들은 그때 어마무시한 말로 삼족을 멸하는 그런 짓거리가 일어났는데 이 왕비들 다 죽었고 이 할마마마도 죽었어요. 어떻게? 나이가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연산군이 바로 헤딩으로 받아가지고 즉사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막 탄원서 같은 걸 올리는데 그게 좀 한글이잖아. 안 돼. 글 없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타고 한글이 또 사용이 안 된 그런 또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래 쭉 흘러오다가 1910년에 10년이 일제가 합병되나? 1909년에 민족법이라는 것을 발동시킵니다. 누가? 대한제국이. 이때는 대한제국입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전에 이미 뭐 수인선, 경인선 그런 철도는 일본에 의해서 다 닦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대한제국 관리를 앞장세워서 민족법을 발동시키게 합니다. 이 법이 지금으로 보면은 주민등록법이에요. 그래서 자, 이때 이제 강제 합병을 할 테니까
모든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즉 항영북도에서는 1년에 감자가 얼마만큼 생산되고 군산 지역에서는 1년에 쌀이 얼마나 생산되고 어디에서는 얼마나 생산되는지 그걸 알아야 이걸 갖고 가기 위해서 군산에 항구를 뭐 부두를 몇 개 넣어야 될지 그런 게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인구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이 조선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신분을 면사무소에 신고해라. 그래서 이 민주법이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1910년 5월 달에 집계가 됩니다. 이 조선 땅의 인구에 대해서 집계가 되는데 그 인구가 1313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의 딱 4분의 1 수준이죠. 그죠? 남한 인구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때 인구가요. 그런데 이미 이 1313명 중에서 약 1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조선 땅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만주, 심지어는 하와이 저런 데 이미 이민을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거는 뭡니까? 진짜 이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1313만 명 중에서 57%가 성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김이고 이거 박이고 저런 게 아니고 바위에 앞사나 뒷사나 사람 이름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나라에 성이 없느냐 전부 다. 어? 이런 미개한 나라는 처음 봤다. 그래서 일제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성을 붙여서 다시 신고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백성들이 성이란 걸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이란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뭐 순사가 다니면서 아니면 면세가 다니면서 성 정했나? 못 정했으면 박씨해라 그냥. 야 너 성 정했나? 안 정해서 너 김씨해라. 뭐 이런 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성씨 종류가 한 5,200개 정도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죠? 근데 실제로 1,500개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한자가 있는 성, 요거는 한자가 없는 성. 그게 뭡니까? 빼기 하면 이 차이는 기여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지, 한국으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돼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 한자가 있는 성이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김씨 20%, 전 국민의 20%. 김씨 손 들어보세요. 벌써 2명 나오잖아. 전 국민의 20%예요. 여기는 지금 20%가 훨씬 넘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잖아, 그지? 20%. 20, 14%. 두 개만 더 해도 34%. 전 국민의 3분의 1이야. 김이, 박, 최, 정. 이래 더하면 전 국민의 한 55%가 되어버린다고. 세계사에서 사람의 이름이 한 성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딱 두 나라가 있답니다.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과 그 다음 베트남. 베트남은 뭐 응우의 앵강 하는 그런 성이 응우의 앵강 하는 그런 성이 전 국내 20% 정도 된답니다. 요 이야기를 나는 반드시 합니다. 누구한테? 고객님들한테요.
여러분들도 처음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고객님도 처음 듣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세대예요. 할아버지 세대. 지금이 2022년이니까 1945년을 하면은 몇 살이고 7 이래 됩니까? 78 같으면 해방동이죠. 78 이상 같으면 전부 다 일제시대에 다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네. 여기가 지금 할아버지 세대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고, 그 다음에 나 세대입니다. 여기에 성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지금 딱 1대 2대 내려왔어요. 여기 치면 1대 2대 3대째죠. 3대째인데 무슨 성명학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간에 고객님이 진짜 김씨인지 내가 이동민 내가 이씨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족보 있는데 그때 딱 만들어버린 거고, 산에 가면 할아버지 무덤에 고조 무덤에 성 다 있고 그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성씨에 대한 내력이에요. 역사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가 창시개명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죠? 그게 언제 생겼냐? 1937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7년 동안은 창시개명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1937년도에 창시개명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다가 1945년도에 해방돼 버렸잖아요. 불과 8년이에요. 요때 20년 동안에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1800만 정도 됐답니다. 요때 20년 만에. 그러면은 거의 지금 여기 100만 명이 나가버렸으니까 인구가 50%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문명이 발전했다는 이야기죠. 의식주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의식주가 좋아지지 않는데 인구가 50%는 늘어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아직도 너희들은 우리 때문에 발달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을 잠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고객들은 딴 데서는 이런 역사 같은 걸 내가 들은 적도 없는데 이분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설명을 여러분들은 단 한 5분 만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요약을 해가지고. 자, 1937년도에 창시개명을 할 때 쿠마사키 게노 따라해 보십시오. 쿠마사키 게노. 쿠마사키 게노. 일본 사람입니다. 이 쿠마사키 게노는 누구냐 하면은 일본의 성명학을 집대성한 학자입니다. 쿠마사키 게노.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에 부산의 MBC 방송국에서 이 쿠마사키 게노를 취재를 하러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방영을 했습니다. 쿠마사키 게노는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 그 도쿄의 쿠마사키 게노 씨가 하던 그 철학관 장명소를 며느리가 20년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쿠마사키 게노는 일본의 성명학을 집대성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잘 나간다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쿠마사키 게노가 이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치계에서도 굉장히 영향이 많았습니다. 이 구마사키 게노가 1937년 이전에 한국의 총독부에다가 건의를 2개를 합니다. 자, 이놈들 말살시켜야 된다. 조선놈들은 말살시켜야 된다. 그럼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정신적으로 말살을 먼저 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에 자기하고 자기 제자들이 전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어디다 하는 거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징을 박아라. 지금도 많이 남아있을 거야. 징 박아라. 그 다음에 일본식으로 이름 바꿔라. 창씨 개명. 이거를 조선 총독부에 이 구마사키 게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일본 본토에 있는 정치계에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 당시에 구마사키 게노는 일본에서 무시 못하는 어떤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100% 받아들입니다. 100%. 그래서 구마사키 게노와 그 제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은 그 당시 신문에 이 구마사키 게노의 수제자들이 들어와서 이름은 만대에 빛난다. 이름 지으러 오세요. 어떤 식으로 저거 이름도 잘 못 지는데 일본식 이름이야. 어떻게 잘 짓겠나. 우리가 이름 지어드립니다. 그 광고가 저기 신문에 나 있는 게 아직도 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80일 수운도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역학에서 이 80일 수운도 숫자 81개 이게 일본으로 학문이 건너와서 저 구마사키 게노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수리성명학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명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리성명학은 채침의 80일 수운도를 기본으로 해서 일본의 구마사키 게노가 창조한 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수리역학, 매화, 역수로 번지게 된 겁니다. 이 80일 수운도가.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1위고 수리성명은 또 나는 감히 내가 실전에서는 1위라고 난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고? 우리나라 성명학이 아니다는 이야기지. 일본 성명학이라는 이야기야. 일본 성명학. 우리가 그 성명학 이론에 보면은 뭐 삼원론이란 거 그런 것도 책에 나옵니다. 그죠? 그거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식이지. 일본식. 구마사키 게노의 이론이라고. 자, 이 80일 수운도를 이렇게 넣어왔다가 여기에 또 일본 구마사키 게노한테 중국의 제자들이 또 들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만으로 또 이 이론이 넘어가요. 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에서 쓰고 있는 이 수운도도 구마사키 게노가 창조한 그 이론이에요. 우리가 한 것도 마찬가지고. 성명학의 이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음양론입니다. 음양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원 오행론입니다. 구한말 이전에, 구한말이라고 하면은
언제고 일제시대 요 딱 그 강점될 때 요걸 구한말이라 그러거든.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성명학은 음양론하고 자원오행론입니다. 그러다가 일제시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 수리 성명학이 들어붙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발음오행이라는 게 들어붙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일제시대에 다 들어붙은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보면은 이 말 써 있고 저 책 보면 저 말 써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고 뭐 초성이 중요하니 초성 종성을 다 봐야 되니 이런 게 참 다 여기에 짬뽕이 된 이 성명학 때문에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짬뽕이 되어 있는 이 성명학 때문에 어디 시중에 보면 뭐 파워 장명법이니 무슨 장명법이니 자기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이론을 제기할 만한 학자들이 없으니까. 이런 비빔밥 짬뽕에 학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가설인 거야. 가설. 성명학이라는 거는. 가설. 정설이 아니다 말이에요. 가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또 학교에서 성명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거를 딱 뼈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양론, 자원오행론, 발음오행론 여기서 나눠지는 게 사격, 원형, 이점. 또 여기서 나눠지는 게 뭐냐면 80일 핵수. 그 다음 또 여기서 나눠지는 게 뭐냐면은 성시별 사용 한자. 요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지? 그래서 전체적인 가닥은 음양론, 자원오행론, 사격, 원, 형, 이정, 요거하고 80일 핵수록, 그 다음에 성시별 사용 한자, 그 다음 발음오행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름을 딱 보고 바로 당신 어떻게 지금 살고 있지? 이혼했지? 대학 못 나왔지? 삶 망했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80일 핵수론인데 요거는 내가 따로 공부한 부분이에요. 요까지 전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요거는 우리 나는 역학이다 그 성명학 동영상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1시간 동안 요 내용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